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셋 확약한, 그러니까 프렌드 확약한 셋 분쟁의 어떤 주요 쟁점들,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의 어떤 핵심적인 쟁점과, 그걸 어떻게 어떤 기존의 어떤 해결 방식보다 조금, 대안적인 어떤 해결 방식을 어떻게 이제, 구축해 볼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고민을 해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사실 뭐, 순수하게 이제 피올량의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또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선 기술 표준이라는 거는 이제 표준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룰의 어떤 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럼 핵심적인 퀘스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브랜드 확약한 셋 관련 어떤 분쟁을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왜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앞에서 이미 그 여러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IP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의 어떤 권리의 어떤 정당한 행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즉 권리 측면의 어떤 판단 요소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경쟁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경쟁 제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컨텍스트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의 어떤 분쟁 방식보다는 분쟁 자체가 다양한 어떤 그런 에스펙트들이 이제 걸쳐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식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이 핵심적인 이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떤 셋 관련 분쟁의 이제 이슈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이제 이상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브랜드 실시료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제 또 상당히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이제 접근과 정성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브랜드 실시료를 정량적으로 이제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시도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주 간단한 모형 가지고서 브랜드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는 이제, 또는 캘큘레이션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좀 거부감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어떤 지배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성적인 접근인데, 이미 알다시피 조지아 퍼시픽 팩터가 이제 기반을 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팩터가 이제 제시를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팩터들이 후속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이제 리파인 돼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실시료 판단 내지 또는 산정의 기준을 이제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한 이제 2016 6월 달에 이제 지식자산 연구에 실려 있는 논문을 좀 자세한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뭐냐면 법 집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제 방법론적인 엄밀성이 크게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사건에서 이제 제시된 마이크로소프트 팩터가 최근 후속 판결들에 의해서 조금 정교화되고 있고, 그런 판결들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팩터 중에 일부는 또 부적절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판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슈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이슈가 가상협상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팩터에서는 단순히 특허가 기술 표준의 일부로 채택된 시점에 바로 직전 시점을 이제 가상협상의 시점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셉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이제 표준화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를 특정한 시점으로 딱 잘라가지고서 이제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태성이 한마디로 동태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걸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셋 폴더와 그 다음에 임플리멘터 들 사이에 이해가 상당히 많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이노바티어 이제 사건 판결을 보면 표준 필수특허 보유자와 잠재적 실시권자인 분쟁 당사자들 간에 어떤 상호의 합의를 해서 이 가단 협상 시점을 정했는데 그게 이제 802.11 표준의 최초 채택 시점으로 이제 하자. 그럼 요걸 어떤 시점으로 할 거냐? 바로 이제 제조업자들이 이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이제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상 시점을 이제 특정하는데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라이센스인데요. 비교 라이센스의 경우에 특허 포트폴리오나 특허 풀 같은 것들을 이제 비교 라이센스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특허 풀을 가지고서 비교 라이센스를 사용을 해서 브랜드 로열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과 증거가 이제 제시가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노바티어 판결을 보면은 비교 라이센싱의 어떤 802.11 특허풀을 비교 라이센스로 사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특허풀이 충분한 그 전체 이제 그 기술 표준의 어떤 그 밸류를 프락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요걸 하게 되면 실수율이 지나치게 이제 낮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튼 이제 이거 자체가 뭐 원천적으로 특허풀이나 포트폴리오를 비교 라이센스 사용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걸 특허풀이나 특허 포트폴리오를 비교 라이센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들을 충분히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실시료 기반을 이제 뭘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많이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는데요. 그러니까 엔드 프로덕트로 할 거냐 이제 컴포넌트로 할 거냐. 이거는 어찌 보면 스테이크홀더들의 선택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엔드 프로덕트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면 로열티율이 과도하게 높다라고 주장하는 게 보통 이제 임플리멘터들이고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그 혁신의 인센티브라든지 뭐 또는 저기 그 뭐 이렇게 프리라이딩이나 이런 이제 뭐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제 엔드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해서 로열티 기반을 선정을 하고 그걸로 기반해서 이제 로열티를 산정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의 이제 일반적인 주장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뭐 판례들은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실시료를 그 전체 제품 그죠 엔드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로열티를 산정해서는 안 되고 SSPPU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전반적인 어떤 이제 그 뭐 미국의 어떤 그 항소법원이죠. 그러니까 연방 항소법원이나 이런 데 주된 이제 판결들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중국의 뭐 최근에 중국 경쟁당국 퀄컴 사건이라든 인도의 경우에 에릭슨 사건 같은 반독점 조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이제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들이 존재하고 출현해 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은 이제 이 원천적으로 이제 엔타이어 마켓 밸류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을 보면은 소액이 전체 기계 홀 머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것을 입증을 해도 된다.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다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시스코 사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실시료 기반으로 칩, 즉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책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한 프로덕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소요되는 제본비, 종이값, 잉크값을 기초로 해서 책의 전체 가치를 산정하는 것과 저작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면서 아주 비판적인 어떤
판결을 내렸죠. 어, 책의 가치가 과연 책의 저작권의 가치에 과연 이 재본비, 종이값, 인크값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작권의 본질적인 어떤 가치,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해주는 어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타당성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법원의 입장과 이게 파운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입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의 문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엔드 프로덕트가 그 예를 들어서 앞에서 아이폰 같은 이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와이어리스 칩이 있으면 그 칩이 전체 엔타이어 프로덕트의 어떤 디밴드를 크리에이팅 하거나 또는 드라이빙 하거나 리딩 하는데 어떤 크리티컬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엔타이어 마켓 밸류 룰을 적용을 해서 로열티를 산정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이제 그 프렌드 확약을 가지고 있는 셋과 관련된 이제 분쟁에서 중요한 최근 쟁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다른 쟁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ADR을 통해서 과연 셋, 더 나가서는 조금 더 이제 IP 전반적인 어떤 분쟁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ADR을 통해서 이제 대안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인데, ADR을 통한 셋 또는 IP 분쟁 해결의 주요 이슈는 이제 IPR의 어떤 보호 범위가 있죠. 지역적인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IPR이 가지고 이런 특수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국가별 IPR의 어떤 기준도 좀 상이한 측면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공공 정책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IP에 관련된 분쟁을 ADR을 어떤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조금 약간 제약 요소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IP 또는 셋 뭐 분쟁 해결에 있어서 ADR의 어떤 유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IP 창출이나 활용 자체가 이제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고, 그리고 분쟁 자체도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적인 측면만 IPR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침해라든지 유효성, 무효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어떤 분쟁의 대상이 되고, 분쟁의 어떤 핵심이 되겠지만, 쟁점이 되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브랜드 로열티, 방금 말씀 브랜드 로열티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료 기반을 이제 뭘로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이게 과연 그 엔타이스토스의 문제냐, 언페어한 컴피티션 문제이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IP적인 IP, 예를 들어서 특허 법원이라든지 심판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성이나 공정거래 저해성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 케이스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분쟁이 복잡화되고 간다 그러면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뭐 한 관점만 놓고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이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제품의 어떤 진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수명주의가 단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분쟁 당사자 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지금은 이게 뭐 한번 그냥 그 분쟁해서 그냥 뭐 그 저기 뭐야 이 비즈니스 관계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비즈니스 관계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물론 뭐 조금 이런 이제 유효성을 ADR의 유효성을 높여지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밀성,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송의 비용이나 시간 등 뭐 대표적으로 애플하고 삼성이 뭐 여전히 뭐 아직도 뭐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와서 몇 년 동안 계속 미국에 안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ADR의 어떤 유효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조금 참조해 주시고, ADR을 통해서 셉의 어떤 분쟁 해결 시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조정원에서 작년에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온 거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 다단한 어떤 이슈들이
얽혀 있는 이런 이제 IP 관련된 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산업부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기청은 이제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특허청은 나름대로 위원회, 공정위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공정위는 없고요. 그러면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부처마다 따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 효율적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조금 뭔가 모르지만 하나의 좀 통합된 어떤 원스톱 어떤 ADR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이제 감정단 이런 부분요. 왜냐하면 ADR 과정이 보통 이제 아주 사안이 심플한 것들은 그냥 아마 특허 법원이든 아니면 공정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파급 효과가 큰 분쟁의 경우에는 전문가들, 기술적, 법적, 경제적인 분석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 감정단을 육성하고 이렇게 법무처 어떤 IP ADR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